요양원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뉴스에서 그 사건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잠시 채널을 돌릴까 고민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학대, 가족 몰래 바뀐 서류, 보호자를 가장한 누군가가 노인의 재산을 건드렸다는 이야기. 너무 흔한 뉴스였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였다.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아직도 있네. 그렇게 말하며 나는 TV를 껐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뉴스가 몇 달 뒤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불안하다는 의사의 말과 형의 강한 주장 때문이었다.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어.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가 나아. 형은 이미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고 마치 모든 결정을 내려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찜찜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 아래 결정은 늘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가져갔다. 요양원 첫날 어머니는 생각보다 밝아 보였다. 새 이불과 정돈된 침대,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다. 형은 보호자 서류에 서명했고 나는 옆에서 이름만 적었다.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보호자는 형, 나는 그저 가족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 구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평온했다.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전화가 왔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다. 통화는 늘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했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는 말이 반복됐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형은 늘 같은 말로 나를 눌렀다. 요양원은 원래 그래.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보호자 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나는 당연히 형에게 연락이 간 줄 알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나였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보호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셔서요. 그 말이 이상했다. 보호자는 이미 형으로 정해져 있었고 어머니가 그걸 문제 삼을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요양원을 직접 찾아갔다. 예고 없이 형에게도 알리지 않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공기는 처음과 달랐다. 밝던 조명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 파일을 봤다. 그 위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서류가 한 장 더 끼워져 있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였다. 서명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필체가 너무 낯설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된 절차, 직원과 보호자의 유착, 그리고 당사자만 모르는 서류들. 그게 지금 이 방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이 자주 왔고 올 때마다 서류를 들고 왔다는 것. 도와주는 거라 했어. 잠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 나는 어머니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그 손으로 적힌 서명이 정말 어머니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상황에 떠밀린 흔적이었을까? 요양원 측에 항의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든 게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보호자 서명, 본인 동의, 문제없다는 반복된 말.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다. 날짜가 맞지 않았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날에 작성된 서류도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가 의식이 흐릿해 통화조차 어려웠던 날이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몇 번의 부재중 전화 끝에 연결됐을 때 형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드러났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의심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날 밤 나는 다시 뉴스를 검색했다. 요양원 사건, 가족 분쟁, 보호자 변경. 기사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 이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형은 요양원을 이용했고, 요양원은 형을 보호자로만 인식했고, 어머니의 의사는 그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나올 수 없었다. 절차가 필요했고, 서류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 보호자가 바로 형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 단 2글자였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형이 숨기고 있는 건 서류 몇 장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라는 것을. 형은 원래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였고 돈과 관련된 일에는 특히 신중했다. 그런 형이 어머니 요양원 문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결정했다. 시설을 알아보는 속도도,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도, 보호자, 서류에 서명하는 손놀림도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서두름이 어머니를 위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요양원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이유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달랐다. 요양원에서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휴대전화를 일정 시간 보관할 수 있었다. 분실 방지, 사고 예방이라는 명목이었다. 형은 그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보호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접근 권한 그 자체였다. 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식 방문객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러 간 사람이었다. 상담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보호자분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나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설명을 들을 자격도 없었다.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개인정보는 어머니 자신보다 보호자에게 더 열려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 병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직원 한 명이 어머니에게 종이를 내밀고 있었다. 큰 글씨로 인쇄된 문서였지만 내용은 복잡해 보였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은 빠르게 설명하며 서명을 유도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직원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다. 보호자는 형이었고 어머니는 그저 서명하는 사람으로만 취급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말수를 줄였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면 그날은 체념에 가까웠다. 이미 다 정해진 거라더라. 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 결정에 어머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형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요양원 계약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문서들. 재산관리 위임장, 금융거래 동의서. 어머니 명의였다. 형은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그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형의 이야기는 점점 논리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다음에는 내가 괜히 문제를 키운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직해졌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어머니의 상태, 요양원 입소 시기, 보호자 변경 시도, 서류 처리 속도. 형은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어머니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를 보여주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 권한을 이용한 재산관리, 당사자의 인지 능력 문제, 요양원과의 책임 소재.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형이 채우고 있었다. 요양원 내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구조는 더 선명해졌다. 직원들은 보호자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했다. 보호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일이 진행됐다. 서류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정리됐고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점점 배제됐다. 보호자는 관리의 중심이었지만 감시의 대상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늘었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럴수록 형은 더 많은 서류를 처리했다. 마치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결정을 끝내려는 사람처럼.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한 발 늦을 때마다 형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됐다. 어머니 병실 서랍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찾았을 때였다. 사용법도 모를 어머니가 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했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형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다. 서류에 대한 설명, 서명을 재촉하는 말, 그리고 어머니의 망설임. 그 모든 대화가 끊기지 않고 녹음돼 있었다. 녹음 속 어머니는 분명히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에 형은 이렇게 답했다. 괜찮아. 그냥 형식이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다. 보호자의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권리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녹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형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요양원 역시 쉽게 물러설 구조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보호자 명단에는 여전히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형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라는 제도를 악용할 수 있게 만든 구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뉴스를 켰다. 화면 속에는 몇 달 전 내가 무심코 넘겼던 요양원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피해 가족이 법정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그 표정이 지금의 내 표정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형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녹음 파일을 들고도 바로 움직이지는 못했다. 증거를 손에 쥐는 것과 그것을 세상에 꺼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형은 이미 보호자라는 지위로 요양원과 병원, 금융기관까지 연결돼 있었다. 한번 잘못 움직이면 어머니는 더 깊은 통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형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골랐다. 형은 요양원 상담실에서 나를 만났을 때 이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보호자 서류, 의료기록, 재산관리 위임장, 모든 게 자신의 손에 있다는 믿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말을 계속하도록 두었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은 진실을 흘린다. 형은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고 말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계산에 가까웠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형의 시선이 그 물건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상담실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형의 목소리. 괜찮아. 그냥 형식이야. 상담실 공기가 바뀌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눈빛이 흔들렸고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요양원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사과가 아니라 방어였다. 개별 보호자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에 나는 또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보호자 변경 기록, 서류 처리 시간, 직원 서명 패턴. 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다. 요양원은 보호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였고 그 구조는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웠다. 형은 마지막까지 버텼다. 어머니를 위했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다. 어머니는 상담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기억은 불완전했지만 감정은 또렷했다. 어머니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대신 살아도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형을 향한 판단이자 스스로를 되찾는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요양원은 보호자 권한을 재검토했고 외부 감사가 시작됐다. 형은 보호자 자격을 상실했고 그동안 처리한 재산관리권은 모두 정지됐다. 금융기관에서도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던 모든 결정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형은 집을 비웠다. 짐을 챙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변명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을 뿐이다. 요양원 뉴스 속 가해자들이 늘 했던 말과 같았다. 어머니는 보호자 변경 절차를 거쳐 내가 지정한 임시 보호 체계로 옮겨졌다. 모든 결정은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설명은 반복됐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꼈다.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몇 달 뒤 요양원 사건은 공식적으로 문제 사례로 분류됐다. 내부 규정이 바뀌었고 보호자 단독 권한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뉴스에서는
가족에 의한 관리 권한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화면 속 문장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족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또렷하게 말한다. 그때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이 싸움은 형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싸움이었다. 요양원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은 결국 우리 가족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뉴스와 달랐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장면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 대신 내려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 정말 남의 이야기였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된 권한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